저번 시간까지 우리 현템포럴의 무용예술의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쵸? 네, 오늘은 이제 현대 무용의 현대의 무용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이제 무용예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무용예술과 문화의 어떤 상관성, 그다음에 역사적 흐름 안에서 무용예술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무용예술과 그 문화의 어떤 연관관계, 어떤 무용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무용예술 안에서 나타난 무용활동 중에서도 무용예술에서 나타난 문화적인 양상, 그다음에 사회적인 양상,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표현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무용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그 불 하나만, 맨 왼쪽에 있는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박준현 씨? 또 하나만 더 꺼. 네.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무용예술이 과연 이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무용예술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무용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희 방식으로 존재한다. 사실은 이 유희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무용예술이 수행되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존재했던 어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희 방식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중춤의 존재 방식도 바로 유희 양식이죠. 즉 춤을 추면서 즐기고 춤을 추면서 일상적인 어떤 어려움, 일상적인 어떤 삶을 벗어나서 좀 더 나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바로 유희 방식으로 존재하는 춤의 형태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희 방식으로 존재하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해방을 위한 춤의 형태, 아까 말했듯이 대중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여가 활동으로서의 춤의 형태들 이 모두 여기에 일상적인 삶에서의 해방을 위한 춤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단순하게 춤을 내가 즐기고 내가 추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춤을 봄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유희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춤을 보면서 즐거워질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 다음에 춤을 보면서 나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어떤 그 이야기들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유희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즉 다양한 삶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여기에는 주로 예술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술무용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예술무용의 하나의 유희 방식으로서의 존재 양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행위. 의식행위는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춤의 형태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주로 종교에서만, 과거의 의식행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우리 과거에 어떤 춤에 있어서의 어떤 의식행위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탄생을 기념하는 어떤 의식의 춤들, 춤 행위들,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성년기가 되었을 때,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이럴 때 우린 주로 이제 춤의 어떤 형태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형태들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근대화되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확대되고 또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고 또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의식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종교 행위, 즉 예배 행위로서의 어떤 춤의 형태들, 또는 불교에서 하는 초월적인 어떤 초현실의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춤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춤의 형태가 남아있죠? 불교 의식춤 같은 나비춤, 벚꽃춤, 발화춤과 같은 불교 의식춤, 즉 영혼을 천도해준 어떤 의식춤의 형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남아있을까요? 굿에서 수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춤의 형태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종교적인 의식들도 서양의 경우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 워십 댄스, 즉 예배를 위한 무용만 남아있을 뿐이고, 이 종교적인 의식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보자면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런 종교적 의식들의 춤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그쵸? 예, 맞아요. 특히나 힌두교의 종교 축제 안에서의 춤의 형태들, 그 다음에 인도의 카타칼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봤던 일본의 노부키라든가,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표현하는 어떤 예술 형태로 또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가 종종 강의를 하면서 무용행위다, 무용예술이다 라고 하면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양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술 작품은요, 예술가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포함하는 어떤 행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런 예술가의 시각이 정말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세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 이 세계의 어떤 사건들을 선택해서 또는 이 세계의 주제를 선택해서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우리는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술 작품도 무엇을 드러내느냐,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발레라는 예술 작품은 무엇을 드러내는 예술 작품이었어요? 발레. 환상적인 이미지, 또 그 당시 르네상스가 지향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이상에 대한 표현, 그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제되어지고 규격화되어진 어떤 형식들, 정형화되어진 어떤 형식들을 지향했다면, 모던 댄스는 인간의 감정, 즉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사상, 이런 것들을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포스트 모던 댄스는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표현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표현이라는 것이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의 어떤 무용예술의 어떤 그 창작 방식의 전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몸과 몸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자. 그래서 몸의 움직임에 더 집중했던 것, 그리고 몸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움직임까지도 무대에 가져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어떤 창작 방식들이죠. 그래서 사실 포스트 모던,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춤의 그 무용예술, 무대에서 펼쳐지는 무용예술의 움직임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정형화되어진 테크닉적인 기법들 말고도 굉장히 일상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무대에 가지고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하나 이러한 어떤 몸에 집중했던 어떤 몸의 움직임만을 보여줬던 포스트 모던 댄스 말고도 탄츠 테아터라고 해서 연극적인 어떤 기법들을 무용과 결합시켜서
무용의 어떤 그 극적 구조를 새롭게 만든 탄츠 테아터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 그러한 형태들조차도 사실은 그 모든 어떤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양상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컨템포러리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템포러리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이냐. 무용가는 과연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사회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즘의 예술작품의 어떤 존재 양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용예술은 민족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각각의 고유한 민족들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어떤 활동으로서 우리가 보통 민족성을 표출하는 무용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무용의 형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민족무용의 형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민족이 과연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은 무엇이냐, 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춤의 형태들도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양의 발레와 우리나라 한국무용을 비교해 보면 서양의 발레는 직선적이고 도약이 많고, 그쵸? 꼿꼿하게 서서 추는 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꼿꼿하게 서서 추고 하늘을 향해서 도약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 즉 현실적인 어떤 그 삶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 또는 신의 어떤 세계로 다가가기 위한, 좀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발레는 굉장히 수직적인 동작이 많고 도약적인 동작이 많다. 그래서 즉 중력을 거부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교적으로 한국무용은 어땠어요? 한국무용은 도약이나 수직적인 동작보다는 곡선의 움직임, 즉 우주의 조화 원리, 즉 하늘과 땅이 일치되어서 이루어지는 조화 원리, 유교적인 어떤 조화 원리라든가 동양적인 조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춤이기 때문에 곡선적인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도약보다는 대지중심적인, 그래서 굴신이라든가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 굴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땅을 향해서 앉아서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들을 드러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민족무용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영상 보면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그 몽골의 유목민들의 어떤 춤들을 보면 양의 젖을 짠다거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임으로 구체화하는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어떤 춤의 형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용은 시대성을 표출하고 있다. 무용은 어떤 시대성을 표출하냐? 즉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 즉 미적 가치라든가 또는 사상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주로 이제 서양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요. 사실은 동양은 근대화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자민족의 어떤 문화들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변화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없는데, 가장 쉽게 변화 현상을 살펴보자면 발레라는 장르와 모던 댄스라는 장르를 비교해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발레는 어떤 시대에 나타난 춤이에요? 르네상스라는 시대에 나타난 춤이죠. 그렇죠? 무용예술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 독립되어진 게 발레라는 장르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발레의 어떤 그 춤의 형태들은 바로 뭐였어요?
르네상스가 지향했던 유미주의적인 관점들, 즉 르네상스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예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예술에서도 테크닉적인 완성도라든가 극적 구성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추함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뇌라든가 이런 것들의 표현보다는 아름다움을 지향한 어떤 표현들을 주로 했던 그 작품들이 바로 발레라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면, 모던 댄스는 어땠어요? 모던 댄스는 언제 나온 예술 장르예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즉 산업화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즉 대중적인 어떤 움직임, 대중의 어떤 의식을 깨우기 위한 어떤 무용 작품들이 필요했던 시대에 나타난 예술이 바로 모던 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던 댄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배계층의 어떤 아름다움, 즉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개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했던 게 바로 모던 댄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의 마지막 시대성의 표출로서의 어떤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용과 문화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무용과 문화는 살펴봤더니 무용과 문화도 이렇게 5가지의 양상과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용의 역사 시간에도 무용의 역사, 서양 무용사라든가 동양 무용사라든가 한국 무용사 시간에도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무용이 가장 오랫동안 연관관계를 맺었던 것이 바로 종교 문화, 즉 종교 활동과의 연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과의 소통이에요. 신과의 소통.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굳이 우리는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수행을 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생각할 때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언어라는 것은 민족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게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신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행위, 즉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신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가장 유용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신과 소통을 위한 활동으로서 이제 춤을 수행했는데, 이 춤은요 고대에는 제정일치 시대에는 제사장과 군주, 즉 왕이 한 명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춤이라는 어떤 행위는 권력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권력을 드러내는 행위들은 그 원시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즉 문명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재정일치가 깨지면서부터는 사실 권력이라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양상들로 존재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발레라는 것이 독립이 되면서 왕의 권력과 무용이 또 한 번 연관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춤이 권력과 아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궁중무용이 활성화되어졌던 조선시대. 그래서 왕의 권력이라든가 왕의 어떤 영원한 힘,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춤을 추었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였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춤의 형태가 바로 궁중무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적인 활동과 무용의 어떤 연관관계 중에서 잊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를 전도하고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서 사용이 되어졌었다. 그래서 종교 활동과 춤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중세 초기에 가면 춤은요 전적으로 성서극을 드러내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의 워십 댄스와 같이 예배를 위한 무용, 즉 제사를 지내는 어떤 양태의 어떤 예배를 위한 무용의 형태로 수행이 되어져 왔고요.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어떤 아시아권의 춤의 형태에서는
그 신이 말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종교활동으로서의 춤이 수행이 되어지고, 또 불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상현불 같은 경우는 그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상현불 같은 경우는 원효대사가 만든 춤의 형태, 즉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어떤 춤의 형태들, 나중에 이것이 이제 궁중무용으로 상현무, 궁중무용으로 포함이 되어지지만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 춤이 수행되어졌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문화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춤의 형태예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모든 공연 예술들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행위를 교육활동으로서 인정해서 어떤 전사를 교육한다거나 또는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어떤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근대가 되면서 우리가 델사르트라든가 달크로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창의력 향상, 즉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감성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로서, 표현할 수 있는 행위로서 학교 무용 교육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즉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무용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강사라는 그 제도 하에서 창의력 향상을 위한 어떤 무용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문화예술 교육 활동 중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첨가가 된 것이 뭐냐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의 사회무용 교육들이 지금은 또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고, 이 사회무용 교육의 대상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들을 위한, 즉 그 퇴직하고 어떤 삶의 어떤 그 우울증이나 이런 삶의 어떤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무용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노인무용 교육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어떤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통일신라 시대 화랑도 교육을 위해서, 화랑도 교육은 뭐예요? 화랑도는 누구예요? 통일신라 시대의 엘리트 또는 군인들을 양성하는 어떤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면, 화랑도 교육을 위한 어떤 춤문화 교육들을 수행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은 교육 활동과 무용 활동의 연관관계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성개발의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춤의 형태들. 그래서 한 인간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임무를 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방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성개발 또는 인성문화, 그 하나의 인간을 교육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용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감수성을 조절하거나 에티켓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형태의 춤 문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되어지는 춤의 양태가 뭐가 있었죠? 사교 댄스. 사교 댄스. 중세부터 시작된 귀족들의 어떤 궁중무용의 어떤 한 양태로 시작되어진 사교 댄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교 댄스는 명확하게 여자와 남자가 어디까지 손을 잡고 어떠한 방식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리드하고, 이런 것들, 또 인사 방법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어떤 에티켓 문화를 형성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춤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 인성 개발을 위한 춤의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청소년 중에서도 왜 그 문제를 발생시켜서 왜 그 보호감호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힙합 댄스를 교육시킨다거나 그들과 같이 춤을 추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연구 결과도 나올 정도로 예, 춤은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양태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문화로 수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성 개발을 위한 어떤 춤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춤은 신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대별 신체관을 반영해서 무용활동을 통한 세계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신체 문화 형성을 위한 어떤 춤과 문화의 연관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약간 이렇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적인 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어떤 풍만한 신체관들을 굉장히 지향했던 시대에는 사실 춤 문화 속에서의 신체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빈약한 어떤 몸의 형태들. 즉 뭐냐면 라인 위주의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던 댄스 시작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신체관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반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모던 댄서들이 처음에 시작된 게 뭐였었어요? 여성 해방을 위한 여성의 몸에 대한 어떤 재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콜셋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어떤 몸을 드러내는 어떤 춤을 추는 양태들을 보통 우리는 신체 문화의 형성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몸과 몸이 소통하는 어떤 몸의 어떤 인식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양태로 춤의 문화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한 몸과 정신의 일체, 몸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하나로 보는, 즉 몸의 인식에서부터 정신의 순화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춤 문화, 춤의 형태들에서 이제 그런 중요한 어떤 모티브들을 얻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프라그마티즘 미학자들은 보통 이제 신체 미학이라고 해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어떤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이성적인 활동으로서 최종의 어떤 관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념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념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무용 활동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체 문화와 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차원인데 이 문화복지와의 연관관계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로 드러나고 있는 양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화복지로서의 춤의 어떤 형태들의 원형을 찾아보면 사실 고대에서부터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 즉 뭐냐면 치료를 위한 무용의 형태들. 무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어려운 어떤 삶을 그냥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용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또 자신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무용 활동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이 문화복지와의 연관관계는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로 맺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웰빙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즉 정신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 모두를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활동으로서의 무용 활동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사실은 문화복지와의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연관관계가 바로 문화복지로서의 연관관계인데 이 웰빙을 지향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문화복지로서의 연관관계 플러스 또 하나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 사실은 예술 감상을 통한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예술 감상도 바로 문화복지로서의 어떤 하나의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어떤 양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내가 수행하는 춤의 활동과 참여하지는 않지만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춤을 감상하는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문화복지와 춤의 연관관계 영역에서 벌어지는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무용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용예술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무용예술은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인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 반영으로서의 무용예술의 어떤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의 루카치라든가 아도르노의 주장대로 이제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카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란, 그 사람은 무용을 특별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바로 리얼리즘을 가져야 된다. 즉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이고, 그러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사회적인 사건을 주제화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드러냄으로써 관객이라든가 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반성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무용예술도 사실은 현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정방향적인 영향관계 안에서, 즉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용예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무용예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현상들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어떤 움직임들 구사함으로 인해서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단한 어떤 삶을 극복하기 위한 간접적인 어떤 영향관계를 형성하는, 즉 반대의 표현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을 드러내는 어떤 양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이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용예술이 더 다양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반영하는 어떤 행위로서 무용예술을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도르노 같은 경우 이러한 리얼리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예술은 유토피아를 지향해야 된다. 즉 인간이라면 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향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활동인데,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보면 무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향해야 될 완전한 삶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주는 어떤 행위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러한 형태들의 무용예술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요즘 무용예술가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두기도 하고, 또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인간의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감성들을 드러내는 어떤 양태들, 즉 그래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옷을 다 벗고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이 신체를 학대한 어떤 장면들을 그대로 무대에 드러낸다거나, 또는 어떤 전쟁의 공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대 바닥을 이렇게 막 뜯어낸다거나, 이런 형태들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유토피아, 인간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세계,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성하고 누구나 바라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양태의 그런 표현 양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예술의 본질은 현실 반영에 있다. 그리고 그런 현실 반영은 작가, 즉 무용예술 안무가들의 의도에 따라서 현실적 요소들을 무용작품으로 구체화하거나 무용 움직임으로 구체화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사회 반영으로서의 무용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어떤 요소들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처음에 사용했던 현실적인 요소들은 바로 일상적인 움직임이겠죠. 일상적인 움직임. 또 주제의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 마사그레함의 어떤
그 마사그레암의 행위처럼 뭐 미국의 경제 공황이라든가 세계 전쟁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뭐 선교사들이 인디언들을 교화시킨 어떤 행위라든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현실 반영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무대 장치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진 어떤 양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대라는 공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2차적인 어떤 공간이고 사실 공간 이동이라는 것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실적인 요소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용예술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영상 기법들, 그래서 미리 촬영되어져 있는 비디오 기법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현실과 무대를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무대를 혼용하는,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을 완전히 혼재시키는, 혼합해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들이 바로 사회반영으로서 무용예술의 표현 양태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용예술의 존재 방식, 그 다음에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사회 반영으로서의 무용예술의 정의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무용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무용 활동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또는 역할들의 연관관계를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볼 거예요. 많은 어떤 기능들도 있고 역할들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과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의식이었었어요. 이 제사의식은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조상을 살펴주는 어떤 행위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활동과 함께 자신들의 어떤 그 조상에게 드리는 어떤 의식들 전체를 포괄하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식에는 주로 뭐가 있었어요? 제사의식에는 자신들의 삶들을 좀 더 안정되게 또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요?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춤의 형태들, 제사의식, 또 동물을 많이 잡게 해달라는 제사의식, 그 다음에 농사가 풍요롭게 잘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다는 어떤 추수감사제의 목적, 이런 어떤 형태들을 바로 제사의식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뭐 죽은 날짜에 드리는 어떤 제사의식,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제사의식과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제사의식, 이 양자를 다 포함한 어떤 형태들이 바로 그 제사의식으로서의 무용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술적 행위로서의 무용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술적인 행위들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치료 무용의 형태들, 즉 치료를 위한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과거에는 인간이 병이 나면 인간의 영혼에 잘못된 어떤 그 귀신이 씌어서 병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노해서 화가 나서 어떤 병을 주었다든가, 이런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주술 행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료 행위로서의 춤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주술적 행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수렵행위를 나가기 전에 왜 우리 아프리카 춤 보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 동물 모방춤 또는 수렵을 하는 어떤 모방춤들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형태의 이제 그 가면이라든가 가죽을 쓰고 동물로 화해서 그 동물을 잡는 또는 동물을 잡게 해달라는 어떤 토템 신앙 같은 어떤 측면에서도 주술적 행위였던 그 무용 활동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희적인 기능, 즉 그 춤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어떤 춤의 형태들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유희 기능의 아주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유희적인 어떤 춤의 형태들이 주로 수행되어졌던 때는 언제냐면 제사의식이 끝난 이후에 수행이 되어지거나, 또는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또는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어떤 잔치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주로 유희 방식으로서의 무용의 어떤 기능들이 발휘가 되는데, 또 하나 유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게 바로 종족 단합의 행위로서의 무용 활동이었었어요. 사실은 이 시대의 춤의 형태들을 우리가 원형 그대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남아 있는 전통 축제들을 살펴보면 마을의 제사장이 또는 이장이, 마을의 원로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채찍기로 막 때리고 막 했던 행위들, 우리가 페루의 어떤 그 민속춤들을 봤던 기억나요? 신년 축제 중에 하나. 그래서 왜 마을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교화시키고 했던 춤의 형태들 본 기억 안 나요? 우리 초창기 때 봤었는데, 그런 어떤 춤의 형태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페루의 가위춤 같은 경우도 바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어떤 춤의 형태들. 그래서 모든 그 종족의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함께 즐기는 어떤 춤의 형태들이 바로 여기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춤의 형태들이 바로 유희 및 종족 단합 행위의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은 종교적인 기능과 사회통합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세는 무용의 암흑기라고도 보통 이야기하고, 무용의 형태가 없어졌던 어떤 시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세 초와 말이 약간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이제 무용의 형태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 초만 해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중에서 이제 비극의 형태가 이제 비극의 원형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성서극의 형태로 전승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극이 가지고 있었던 노래, 춤, 연극적인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만들어졌던 형태의 비극이 성서극으로 전환이 되면서 춤이 성서극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양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성서의,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극체화하는 어떤 행위로서 춤이 이루어졌었고, 또한 이제 예배를 위한 무용 활동으로서 지금 현재의 워십 댄스 같은 어떤 형태들, 그래서 찬양을 위한 어떤 형태들, 그다음에 예배 과정에서 수행하는 인간들의 어떤 희망, 바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무용 활동들이 바로 이제 중세 초기에 있었던 무용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무용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중세 초의 무용의 기능은 종교적인 기능과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세 말에 가면 이제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좀 더 바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세 말에 귀족들이 어떤 미적 이상을 보여줬던 궁중무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중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활 안에서 이루어졌던 포크 댄스, 즉 자기 발생적으로 생기는 포크 댄스, 즉흥적이고, 우리나라 민중춤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포크 댄스가 서양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정확한 순서와 절차들이 만들어져서 변성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어떤 특징들을 갖는데, 사실 중세 말에 등장했던 포크 댄스는 궁중무용과는 다르게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규칙이 없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춤의 형태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집시들의 사회비판적인 성격의 극형식의 무용이 포함이 되어졌던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나 집시들은 그 당시에 성직자라든가, 그 당시에 그 봉건 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악행들을 비판하는 어떤 극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집시들은 주로 영토를 버리고 스스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 사람들을 우리 보통 집시라고 하죠. 이 집시 문화 속에서의 어떤 춤의 형태들이 바로 중세 말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중세 말에는 유희적인 기능 또는 사회 비판적인 또는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춤의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세 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세 말의 특징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무용예술이 독립이 되어져서 예술적인 어떤 기능들이 강조되어졌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 예술적인 기능이 강조되어지면서 사실 춤은 아름다워야 되고 춤은 고도의 테크닉을 드러내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형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세 말에 발생되어졌던 궁중무용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사교 댄스, 즉 예의 범절을 교육하는 활동으로서 사교 댄스들이 수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민중들의 유희 활동으로서 포크 댄스가 수행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르네상스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과 역할은 예술적, 정치적, 교육적, 유의적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시기부터 무용에서 서양의 경우에는 무용에서 종교적인 기능이 배제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하나 예를 들지 않았던 것은 무용예술이 독립되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루이 14세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양태로 춤을 오페라에서 독립시켰기 때문에 무용예술의 독립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영왕의 춤 같은 경우들이 무용예술이 과거에 고대의 제사장의 어떤 춤의 형태처럼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종교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춤의 양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되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지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감성의 표현 활동, 즉 과거에 발레가 가지고 있는 미적 이상이라든가 공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공통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양태가 아니라 이제 무용예술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고 한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들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 활동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래서 사실은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누구나가 춤을 출 수 있고 누구나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무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정서를 조절한다거나 인간의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무용 활동으로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한 감정 조절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활동으로서의 신체적인 발달을 위한 어떤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해서 무용이라는 어떤 행위가 교육 활동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예의 범절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도 수행을 했지만 특히나 한 개인들의 어떤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교육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용예술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육 활동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했던 것이 특징인데 그 교육 활동의 목적들은 시대별로 약간씩 변화되어지면서 수행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한 무용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사건의 반영, 즉 사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냐 또는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이 사회를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나란 무엇이고 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사유적인 어떤 측면, 즉 관념적인 어떤 춤의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의 무용의 어떤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은 예술적, 교육적, 사회 비판적 기능이 강화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예술적 활동은 똑같이 르네상스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아직까지도 수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미적 이상, 즉 가장 조화롭고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양태는 아니지만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가치관, 즉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활동으로서 무용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기능도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21세기의 무용 활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창의력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 그래서 보세요. 고대의 교육 기능은 뭐예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었죠. 그쵸? 르네상스의 교육적인 기능은 뭐예요? 예의 범절을 가리키기 위한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했어요. 그쵸? 그런데 19세기, 20세기에는 어땠어요? 고대와 마찬가지로 심신을 조화롭게 개발시키는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하는 어떤 기법들, 방법들을 배우는 형태로서의 교육활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1세기의 무용의 교육활동으로서의 기능은 바로 창의력 향상이에요. 즉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자율적인 어떤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숫자를 인식하는데 무용 활동을 통해서 숫자를 인식하고 문자를 인식하고 도형을 인식하고 또는 문학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학적인 주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무용 활동들,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1세기 사회에서의 무용 교육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웰빙 및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무용의 기능들이 중요한 지금 이 시대의 무용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은 예술적, 교육적, 복지의 기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무용 활동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컨템포러리 무용의 양상들에서도 한번 살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적 흐름에서 무용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 춤의 시작은 종교적, 주술적, 사회 통합적 기능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